그곳은 늘 볕이 들지 않는 참모방이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진 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곳에 단영이 있었다. 이제 막 17해를 살았지만 그 아이의 어깨는 이미 수십 년 묵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지. 거친 무명 한복은 하도 빨아대어 누렇게 바랬. 작은 체구는 제 몸만 한 돌절구를 마주하고 있었. 쿵, 쿵, 쿵. 묵직한 돌절구가 울릴 때마다 희미한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렸. 단영은 내일 아침 대부인의 약탕기에 들어갈 약콩을 빻고 있었. 얼음장 같은 냇물에 손을 담가 콩을 씻어낸 손등은 이미 붉게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 하지만 단영은 아픈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았어. 그 아이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은 듯했다. 아니, 애초에 배울 기회조차 없었지. 단영은 언제나 고개를 깊이 숙였.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 늘 왼쪽 뺨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방패막이었다. 그 머리카락 아래에는 마치 타담한 낙엽처럼 붉고 검붉은 반점이 왼쪽 뺨 전체를 뒤덮고 있었단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 흉측한 낙인은 이 유교적 법도가 하늘처럼 여겨지는 대갓집에서 재앙과 동의어였다. 하인들은 뒤에서 붉은 귀신이라 수군댔. 양반들은 아예 그 아이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 그래서 단영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 한참 만에야 절구질이 끝났. 단영은 부엌 한 구석, 아궁이의 온기가 겨우 닿을까 말까 한 차가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 그녀의 저녁 식사는 늘 같았. 안채에서 먹고 남은 찬밥 한 덩이와 소금에 절어 씌어터진 무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밥알을 씹는 그녀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뼛속까지 스미는 외로움 때문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 바로 그때였다. 안채로 통하는 작은 쪽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비단신이 차가운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사박사박 들려왔. 부엌에서 부상거리던 다른 하녀들이 일순간 숨을 멈추고 바닥에 엎드렸. 참모방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었어. 이 거대한 저택의 실질적인 주인 박대부인이었다. 대부인은 과부가 된 지 오래였. 유일한 아들마저 일찍 여인 뒤 오직 하나 남은 병약한 손자의 안위와 가문의 명예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지. 그녀의 명주 한복에서는 값비싼 사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향기보다 더 지독한 것은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였. 그녀는 결벽증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부엌을 천천히 둘러보았. 한장이 먼지는 무엇이며 저 물독은 왜 이가 빠진 것을 그냥 두었느냐. 대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 마당쇠의 어멈이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용서를 빌었. 그때 대부인의 시선이 구석에서 밥을 먹다 말고 엎드린 단영에게 닿았. 단영이 황급히 고개를 더 숙였지만 미처 가리지 못한 붉은 반점의 가장자리가 등불 아래 번들거렸. 대부인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비단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 그녀는 단영을 직접 보지 않았어.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시선을 피하며 곁에선 마당쇠 어멈에게 차갑게 명령했. 저 흉측한 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거라. 저것이 뿜어내는 부쟁한 기운에 속이 다 울렁거리는구나. 말은 단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 내 저것을 볼 때마다 밤새 악몽에 시달리니 가문의 재앙이다. 저것이 지은 밥을 우리 손주님이 드신다 생각하면 아찔하구나. 내일부터는 절대 안채는 물론이고 이 안부엌에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라. 저 아이의 자리는 저 멀리 마구간 옆 외양간 부엌뿐이다. 알겠느냐?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대부 마님 마당쇠의 어멈은 살았다는 듯이 거듭 절을 했. 다른 하녀들은 안도하는 한편
단영을 향해 그러게 왜 눈에 띄어서 하는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단영은 밥그릇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었. 어깨가 잘게 흔들렸지만 끝끝내 울음소리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어. 그 아이의 슬픔은 소리가 없었기에 오히려 더 지독하고 깊었단다. 박대 부인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몸을 돌려 눈발 속으로 사라졌. 부엌에는 다시금 쿵쿵 절구 찢는 소리보다 더 차가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단영은 차갑게 식어버린 밥을 모래알처럼 억지로 삼켜넘겼. 그렇게 단영이 마구 간 옆 집단 썩는 냄새와 말똥 냄새가 뒤섞인 외양간 부엌으로 쫓겨난 지 불과 사흘째 되던 날, 작은 궁궐이라 불리던 박씨 대저택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지. 대부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유일한 핏줄. 9살 난 손주 도련님이 그만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이야. 처음에는 그저 겨울 감기려니 했지. 하지만 밤이 되자 아이는 불덩이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어. 춥다. 추워. 겹겹이 이불을 덮어주어도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어 곧이어 헛것을 보는지 허공에 대고 연신 손을 내저으며 비명을 질러댔. 안채는 발칵 뒤집혔어. 용하다는 의원들이 밤낮으로 불려왔지만 맥을 짚어보고 탕약을 지어 올려도 아이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단다. 아이는 급기야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푸르죽죽한 담즙까지 토해내기 시작했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눈을 감고 앓는 소리만 간신히 내뱉었지. 대부인은 실성한 사람처럼 손주의 손을 붙잡고 내 약을 다오, 내 약을 이라 중얼거리며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웠단다. 그녀의 자랑이던 꼿꼿한 허리는 무너져 빗질 한번 흐트러지지 않던 머리는 어느새 백발이 성성했지. 의술이 소용없게 되자 대부인이 기댈 곳은 하나뿐이었어. 미신. 그녀는 당장 사람을 보내 나라에서 제일 영험하다는 용한 무당 우당을 불러들이라명 했지. 그날 밤 대저택의 넓은 대청마루는 서슬 퍼런 구판이 벌어졌단다. 붉고 푸른 깃발이 나부끼고 노쇠 징소리가 밤 공기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어. 향불과 종이 타는 매캐한 연기가 대청을 가득 메웠지. 무당은 돼지머리 앞에 한참이나 절을 하더니 이윽고 작도에 올라서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어. 에이썩 물러가거라. 어느 잡기가 이댁 귀한 도련님의 명주를 잡고 늘어지는고 한참을 뛰던 무당이 갑자기 눈을 희번덕이며 대부인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 그리고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지. 대부마님,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대부인은 당장이라도 무당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다그쳤어. 무엇을 보았느냐? 내 손주를 살릴 방도가 무엇이냐? 어서 말하거라. 무당은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교활한 목소리로 속삭였단다. 집안에 아주 음인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련님의 양기 영희를 갉아먹고 있사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붉은 그림자이옵니다. 붉은 그림자. 그 말이 대청마루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개부인의 퀭한 눈이 불길처럼 타올랐어.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형상이 있었지. 그 흉측한 반점, 재앙의 씨앗이라 여겼던 단영이었어. 붉은 귀신. 그래, 그 아이였어. 그 아이가 내 손주를 대부이는 이성을 잃고 말았단다. 그녀의 귀에는 손주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모든 재앙의 근원을 찾아냈다는 광기 어린 확신뿐이었지. 당장 그 계집을 내 앞에 끌고 오너라. 대부인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에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외양간 부엌으로 달려갔어. 그날 밤은 첫눈이 폭설이 되어 쏟아지던 밤이었. 단영은 얇은 호티불을 뒤집어 쓰고 추위에 떨며 간신히 잠들어 있었단다.
거친 발길질에 문짝이 부서져라 열리고 장정돌이 횃불을 들이밀었어. 내년이 감히 도련님을 해하려 들어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깬 단영은 머리채를 잡혀 눈밭으로 끌려 나왔어. 신발도 신지 못한 바리살을 애는 눈에 빠졌지만 하인들은 짐짝을 끌 듯 아이를 대청 앞들까지 끌고 왔지. 단영은 공포에 질려 말 한마디 못하고 차가운 눈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 흩날리는 눈발 너머로 대부인이 귀신 같은 형상으로 서 있었단다. 저 재앙 덩어리, 내년에 그 흉측한 애군이 내 손주의 명주를 끊으려 하는구나. 내년이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당장 저것을 매우 쳐라. 대부인의 손가락이 단영을 향했어. 마님. 소인은 아무 짓. 단영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지. 장정의 손에 들린 굵은 흰장, 이 어린아이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어. 쩍, 살점이 터지는 끔찍한 소리가 눈 내리는 소리를 덮어버렸단다. 단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밭을 뒹굴었어. 그만. 잘못. 그러나 대부인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지. 더러운 것. 당장 저것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다 버려라. 산신께서 거두시든 얼어 죽든 하늘의 뜻에 맡길 것이다. 저것이 죽어야 내 손주가 산다. 어서. 결국 피투성이가 되어 실신한 단영은 마치 쓰레기처럼 둘러매어져 칠흑 같은 어둠 속 눈보라가 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어. 쾅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단영의 의식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단다. 거세지는 눈보라는 금세 아이의 작은 몸 위로 하얗게 쌓이기 시작했지. 마치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시각, 마을 서당에서 늙은 훈장의 책을 베껴 쓰는 일, 필사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어. 이름은 이서준이라 했지.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으로 총명했으나 지독한 안질 때문에 책을 오래 볼 수 없어 과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신세였단다. 눈보라가 어찌나 거센지 그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어. 꼴록. 이놈의 눈이. 서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숲가에 있는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하고 있었지. 그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희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단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내딛던 서준의 지팡이 끝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걸렸어. 그리고 이내 발에 채이는 것이 있었지. 이런 눈보라에 웬 짐짝을.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손으로 더듬어 보았어. 짐짝이 아니었.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의 형체였어. 그리고 그가 만진 손끝에 따뜻하고 끈적한 것이 묻어났지. 피다 사람이구나.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서주는 희미한 시야로 겨우 그것이 아주 작은 체구의 여인임을 알아보았어. 짐승의 울음같 아주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눈 속에서 새어나왔어. 서주는 망설일 틈이 없었지. 비록 자신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였고 당장 땔감도 떨어져가는 형편이었지만 어찌 산 생명을 이 눈구덩이에 버려두고 갈 수 있겠는가. 그는 이를 악물고 거의 정신을 잃은 단영을 제 등 위로 둘러맸어. 조금만 참으시오. 곧 집이요. 서주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어. 자신의 체온이 행여나 이 작은 생명을 조금이라도 덮여줄까 싶어. 그는 없는 힘을 다해 아이를 꽉 끌어안고 눈보라를 헤쳐나갔단다. 서준의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누추했지만 적어도 바람은 막아주었지. 방 안에는 낡은 책 냄새와 천장에 매달아 말린 약초 냄새가 섞여 있었어. 서준은 단영을 방구석에 깔린 얇은 이불 위에 조심스레 눕혔어.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장작 몇 개를 긁어 모아 화로에 불을 지폈지. 희미한 불빛이 방 안에 번졌어. 그제야 서준은 자신이 데려온 사람의 몰골을 살폈어. 그리고는 숨을 멈췄지. 아이의 등은 온통 피멍과 찢어진 상처로 끔찍했어. 서준은 급히 뜨거운 물을 적신 수건으로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어. 대체 누가 이 어린아이에게? 그는 혀를 차며 자신이 아껴 쓰던 약초 찌은 것을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단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소미불을 꺼내 아이의 몸을 덮어주었지. 금세 단영은 알았어. 열이 끓고 악몽에 시달리는지 자꾸만 잘못했어요. 나는 잠꼬대를 내뱉었지. 서준은 밤새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단다. 다음 날 아침 폭풍 같던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의 단영이 간신히 눈을 떴단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어. 여기가 어딘가? 내가 죽었나?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 그때 한 사내가 화로 위 솥단지에 무언가를 저으며 그녀를 돌아보았어. 깨어났소. 단영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 그리고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왼쪽 뺨을 가렸지. 그 순간 사내가 그녀에게 다가왔어. 단영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어. 또다시 욕설과 경멸이 쏟아지겠지. 하지만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는 눈을 잔뜩 찌푸린 채 마치 무언가를 애써 보려는 듯 단영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단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아이의 왼쪽 뺨을 덮은 무언가가 보였어.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흉측한 낙인이 아니었지. 그저 뺨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조금 더 어두운 그늘이 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그는 반점의 끔찍한 세세함이 아니라 그 반점 뒤에 숨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의 눈동자를 먼저 보았단다. 많이 아팠겠소.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 그는 조심스럽게 물그릇을 단영의 입술에 대주었지. 그리고는 방금 쏜 뜨거운 조죽 좁쌀죽을 한 그릇 떠서 건넸어. 이것밖에 대접할 것이 없구려. 우선 기력을 차려야지. 단영은 제 손에 들린 따뜻한 죽 그릇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어. 태어나서 처음이었단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준 것도 이렇듯 사람 대접을 해준 것도 단영은 죽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어. 아무 맛도 나지 않을 만큼 거친 좁쌀죽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속을 녹이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지. 그 순간 단영의 말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단다. 그 눈물은 흉측한 붉은 반점이 아닌 하얗고 깨끗한 오른쪽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 겨울이 깊어갈수록 서준의 오두막은 비록 누추했으나 두 사람이 뿜어내는 온기로 그럭저럭 견딜만 했단다. 단영의 상처는 서준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아물어갔지. 육신의 상처보다 더 깊었던 마음의 상은 서준이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자신의 흉터를 그저 붉은 그늘이라 불러주는 그 무심한 다정함 속에서 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어. 단영은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지. 하지만 행복은 늘 가난과 함께 찾아오는 법인가 보더구나. 그해 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자 서준의 안질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 가뜩이나 희미했던 시야가 이제는 창호지를 바른 것처럼 온통 뿌옇게 변해버렸지. 그는 밤늦도록 책을 베껴 쓰려 했었지만 붓끝이 종이 위에서 길을 잃고 먹물이 엉뚱한 곳에 뚝뚝 떨어지기 일쑤였단다. 이럴 수가. 그는 제 손을 내려다보며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지. 필사는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는데 그마저도 끊기게 된 것이야. 며칠 동안 그들은 모아둔 마지막 곡식으로 멀건 죽을 끓여 먹으며
버텼어. 화로의 불씨가 꺼져가듯 서준의 얼굴에서도 빛이 사라져갔. 단영은 그런 서준을 보는 것이 제 상처가 찢어지는 것보다 더 아팠단다. 자신을 구해준 이 귀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더 공공해진 것만 같았어. 아니, 이대로라면 둘 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판이었지. 단영은 결심했어.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온기를 이제는 자신이 돌려줄 차례라고. 다음 날 새벽, 단영은 서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몰래 집을 나섰어. 손에는 작은 호미 하나와 자루를 들고 있었지.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뒤편의 깊은 산골짜기였어. 그곳은 어릴 적 동네 아이들이 붉은 귀신이라 놀리며 돌을 던질 때마다 숨어들었던 그녀만의 비밀 장소였단다. 그곳에서 울다 지쳐 풀잎을 뜯어 맛보고 나무 뿌리를 캐어 먹으며 그녀는 자연스레 어떤 풀이 독이 있고 어떤 버섯이 약이 되는지 몸으로 익혔던 것이지. 단영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단호한 결의로 숲을 헤쳤어.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붉은 반점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에도 죽지 않는 칡뿌리처럼 질겼지. 그녀는 눈쉬 속에 반쯤 파묻힌 마른 약초 줄기를 찾아내고 썩은 고목나무 밑동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노란 모기버섯을 따냈어. 그리고 얼어붙은 땅을 호미로 파헤쳐 어머니가 언젠가 눈을 밝게 한다고 속삭여 주었던 자색의 작은 뿌리를 캐내는데 성공했단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단영은 자루 가득 약초와 버섯을 담아 오두막으로 돌아왔어. 서준은 방 안의 냉기에 떨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 어딜 다녀온 것이오. 이 몹쓸 눈으로 찾을 수도 없으니. 서준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배어 있었지. 단영은 아무 말 없이 그가 남겨둔 마지막 장작에 불을 지피고 솥단지에 자신이 캐온 것들을 넣고 정성껏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깊고 향긋한 냄새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어.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흙과 나무와 겨울을 견뎌낸 생명의 향기였지. 단영은 뜨거운 죽을 한 그릇 떠서 서준의 손에 쥐어주었어. 드셔보세요. 어머님께 배운 것입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죽을 한 숟갈 떠넣었어. 그 순간 마치 온몸에 피가 다시 도는 듯한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 그저 맛있는 것이 아니었어. 뱃속이 따뜻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기하게도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눈의 통증이 가라앉는 것 같았지. 한 그릇을 다 비우자.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어. 아니, 세상에. 그는 늘 안개 낀 듯 뿌옇기만 하던 눈을 깜빡였어. 여전히 흐릿했지만 놀랍게도 창호지의 격자 무늬가 그리고 제 앞에 앉은 단영의 얼굴 윤곽이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한 것이야. 그는 심지어 그녀의 왼쪽 뺨을 덮은 붉은 반점의 경계선까지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어. 그것은 흉측한 낙인이 아니라 마치 저녁 노을이 뺨에 머문 듯한 강렬한 색채였지. 단영 아가씨. 내가 지금 아가씨의 얼굴을 보고 있소. 서준은 더듬더듬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만지려다. 이내 떨리는 손을 거두었어. 그는 경이로움에 차서 단영을 바라보았지. 이 아이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었어. 한편 그 시각 박씨 대저택은 여전히 지옥과도 같았단다. 단영을 내쫓은 그날 이후로 도련님의 병세는 백약이 무효였지. 무당은 날마다 구슬하며 돈을 받아갔지만 아이는 이제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었어. 대부인은 제정신이 아니었지. 가문의 대다이가 자신에게서 끊긴다는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어. 바로 그때였단다. 기적은 늘 가장 뜻밖의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서준에게 글을 배우던 마을 아이들 몇몇이 제 스승님의 변화를 목격하게 된 거야. 우리 훈장님, 앞을 거의 못 보셨는데
붉은 뺨을 한 누이가 끓여준 죽을 먹고는 눈이 밝아지셨대. 아이들의 이 순진한 이야기는 솜털처럼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단다. 그 소문은 돌고 돌아 마침내 박씨 대가의 높은 담벼락을 넘었어. 대부인의 귀에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물론이었지. 처음 대부인의 반응은 코웃음이었어. 그 재앙 덩어리가 흉측한 것이 사람을 살려 당치도 않은 헛소리하지만 믿져야 본전이었지. 용하다는 의원도 영험하다는 무당도 포기한 마당에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할 리 없었지. 대부인은 가장 믿음직한 청지기 탱지기와 장정 몇몇을 불렀어. 당장 그년이 머물고 있다는 숲과 오두막으로 가거라. 그년이 독을 쓰든 요사스러운 술법을 쓰든 상관없다. 당장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 그녀는 초대가 아닌 체포를 명한 것이지. 서준의 오두막 문짝이 거칠게 열어젖혀진 것은 그날 오후였어. 청지기는 오만한 표정으로 방 안에 들어서며 구석에서 약초를 다듬던 단영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지. 대부 마님의 명이다. 붉은 귀신은 당장 우리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가야겠다. 도련님을 고쳐놓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나올 생각 마라. 단영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어. 또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가야 한다니. 그때였어. 서준이 비록 몸은 떨고 있었지만 비틀거리며 일어나 단영의 앞을 가로막았단다. 이보시오. 이 댁은 내 집이오. 어찌 이리 무례하게 사람을 잡아가려 하시오. 비록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지. 서준의 그 용기가 단영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깨웠어. 단영은 서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섰단다. 그리고는 청지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꼿꼿이 고개를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강했지. 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제 귀를 의심했어. 못이 이 천한 것이 나는 그 댁 노비가 아닙니다. 대부 마님께서 친히 저를 재앙이라 부르시며 매질하여 내쫓으셨습니다. 단영은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어. 그녀의 붉은 반점이 마치 분노로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였지. 그러니 정령택의 도련님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그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어. 대부 마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친히 행차하시어 의원을 모셔가듯 저를 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선 땅에서 그것도 일개 계집아이, 그것도 흉측한 반점을 가진 천대받던 아이의 입에서 나올 리 없는 말이었어.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감히 하늘과도 같은 양반의 체면과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지. 청지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문이 막혔어. 그는 감히 단영을 어쩌지 못하고 두고 보자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대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단다. 청지기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대부인은 노발대발했어. 하늘이 무섭지 않은 년, 그녀는 당장 관아에 알려 저것들을 잡아주기라 소리쳤지. 하지만 이내 주저앉고 말았어. 귓가에 아들의 숨소리가 아닌 손주에 꺼져가는 숨소리가 맴돌았거든.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유일한 핏줄의 목숨, 평생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 그날 저녁 안동마을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단다. 작은 궁궐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박씨 가문의 대부인이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위엄을 갖춘 채 8명이 매는 거대한 가마에 올랐어. 그 가마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누추하고 가난한 숲과 서생의 오두막이었지. 온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기묘한 행렬을 지켜보았단다. 가마는 서준의 오두막 앞에 멈췄어. 하지만 대부인은 내리지 않았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가마의 주렴이 살짝 거치고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네. 정녕 내 손주를 살릴 수 있느냐 살려만 다오.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재물이든 땅이든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 단영은 천천히 오두막에서 걸어 나왔어. 그녀는 더 이상 뺨을 가리지 않았지. 서준이 손수 지어준 깨끗하지만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채였어. 그녀는 가마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 기세는 꺾이지 않았지. 재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도련님을 살피는 동안 저의 방식대로, 저의 의술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의원도, 무당도, 심지어 대부 마님께서도 저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부인은 잠시 침묵했어. 그리고는 좋다. 약조하마. 그 짧은 한마디가 떨어지기까지 그녀는 속으로 수천 번 자신을 죽였을 게야. 단영은 그렇게 쫓겨날 때와는 정반대로 당당하게 대부인의 가마 뒤를 따라 대저택으로 다시 들어갔단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신이 쫓겨났던 외양간 부엌이 아니라 안채의 가장 크고 깨끗한 주방이었어. 그곳의 모든 기물과 하녀들은 이제 단영의 지휘 아래 움직여야 했지. 단영은 값비싼 사내진미나 약재를 찾지 않았어. 그녀는 그저 가장 평범한 무압에 약간의 꿀, 그리고 자신이 숲에서 캐온 이름 모를 부른 잎사귀 몇 장을 가져오라 했지. 그리고는 그것들을 맑은 물에 넣고 꼬박 하룻밤을 달였단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도련님 앞에 가져간 것은 값비싼 탕약이 아닌 맑고 투명한 무배즙 한 사발이었어. 대부인과 의원들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지. 겨우 이런 것으로 하지만 그들은 약조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단영은 의식이 거의 없는 도련님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벌려 그 맑은 즙을 한 숟갈씩 떠먹였어.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단다. 그 맑은 즙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 지 반나절쯤 지났을까. 도련님이 갑자기 격렬한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이내 뱃속에 있던 모든 것을 토해냈지. 그것은 시커멓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독한 악취가 나는 검은 액체였어. 그동안 무당이 몰래 먹여왔던 독초가 섞인 부적물이 몸 안에 쌓여 만들어진 독이었지. 모든 독을 토해낸 도련님의 얼굴에 거짓말처럼 붉은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 며칠 만에 아이는 스스로 눈을 떡 잿빛이던 입술을 달싹이며 첫마디를 내뱉었단다. 물 좀. 대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목 놓아 터뜨렸어. 그녀는 떨리는 시선으로 방 한쪽에 묵묵히 서 있는 단영을 바라보았지.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멸시가 담겨 있지 않았단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경외와 두려움만이 서려 있었어. 단영의 손에 구원받은 도련님이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소식은 그날 밤 대저택의 담장을 넘어 바람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단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 용하다던 무당이었지. 붉은 그림자를 쫓아내야 한다며 그 모든 소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었으니까. 자신의 거짓이 탄로나고 그동안 받아챙긴 막대한 재물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무당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지. 동이 트자마자 무당은 전보다 더 요란한 방울을 흔들며 대청마루로 뛰어들었단다. 그리고는 대부인 앞에 나뒹굴며 통곡하기 시작했어. 대부, 마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도련님께서 깨어나신 것은 병이 나으신 것이 아니옵니다. 대부인이 놀라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묻자 무당은 누나를 희번덕이며 단영을 손가락질했지. 저 계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필시 사람의 간을 빼먹는 천년 묵은 여우 구미호이거나 흉측한 요괴임이
틀림없습니다. 무당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열변을 토했어. 저것이 유사스러운 술법, 슛답으로 도련님의 눈을 잠시 가리고 혼을 빼앗은 것입니다. 저 요물이 우리 가문의 정기를 모두 빨아먹기 전에 당장 저것을 묶어 불태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련님은 물론이고 이 가문 전체가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 것이옵니다. 그 말은 독사의 이빨처럼 대부인의 마음에 파고들었어. 단영이 보여준 기적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에 그 기적을 요술로 치부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가 평생 믿어온 세상의 이치와 더 들어맞았거든. 단영이 재앙의 근원이라는 무당의 첫 예언이 그녀의 뇌리에 다시금 떠올랐지. 대부인은 공포와 의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 저것을 당장 바로 그때였어. 잠시 멈추시지요. 쉰 듯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울렸어.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선비 이서준이었단다. 그는 여전히 눈이 침침하여 잔뜩 찡그리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지. 그의 손에는 시커멓게 타담한 나무십 조각들이 담긴 천조각이 들려 있었어. 대부마님, 소생은 눈이 어두워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만 고는 남들보다 예민합니다. 서준은 무당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 무당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 소생이 단영 아가씨를 돌보며 그가 캐온 약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기억합니다. 헌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서준은 손에 든 천조각을 대부인 앞에 내밀었어. 이것은 무당 선생께서 도련님의 쾌유를 빌며 태웠다는 부적의 제입니다. 제가 어젯밤 선생께서 머무는 행랑채 아궁이에서 몰래 수습한 것이지요. 그는 잿더미 속에서 타담한 잎사귀 하나를 집어들었어. 이것은 까마귀 눈알풀이라는 맹독초입니다. 아주 적은 양을 태우면 그 연기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것을 달인 물을 마시면 이처럼 사지쓰지가 마비되고 담즙을 토하게 되지요. 대청마루의 공기가 얼어붙었어. 네, 이놈 감히 하늘의 사제 쓰지를 모욕하다니 무당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양심에 찔린 듯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 그때 안방에서 부축을 받으며 나온 도련님이 이제는 제법 또렷해진 눈으로 무당을 가리키며 말했단다. 저 아저씨야. 할머니, 저 아저씨가 밤마다 나한테 쓴 물을 줬어요. 마시면 머리가 아팠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지. 무당이 병을 만든 것이었어. 단영이 재앙이 아니라 바로 이 자가 재앙의 근원이었던 거야. 대부인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어. 자신의 맹신망신과 가문의 체면이라는 허상이 죄 없는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고 제 손주의 목숨까지 끊을 뻔했구나. 대부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지. 저놈을 당장 포박하여 관야로 끌고 가라. 내 저놈의 살가죽을. 대부인의 절규 섞인 명령에 무당은 하인들에게 붙들려 짐승처럼 끌려나갔단다. 소동이 가라앉고 대청마루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어. 대부인은 한참이나 넋이 나간 듯 앉아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 그리고는 단영과 서준의 앞에 섰어.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는 허리를 깊이, 아주 깊이 숙였단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이 그대들의 귀한 인연과 내 손주의 목숨을 모두 앗아갈 뻔했어. 며칠 뒤 도련님이 완전히 기력을 되찾. 대부인은 단영을 안채로 불렀어. 그녀는 단영 앞에 눈부신 비단과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괴짝을 내밀었지. 이것은 나의 사죄이자 보답이다. 또한 그대에게 이 박씨 가문의 약선 자리를 내리겠네. 가문 최고의 대우를 해줄 것이니 부디 내 곁에 머물며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그리고 내 손주를 지켜봐 다오. 그것은 노비나 다름없던 단영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지. 하지만 단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단다. 그녀는 그 모든 재물을 뒤로하고 대부인 앞에 꿇어앉아 간청했어. 마님, 소인이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꼭 잡았지. 소인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 집안의 노비가 아닌 그저 평범한 백성 명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증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숲가의 작은 오두막터를 소인의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대부인은 단영의 당당한 눈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어. 그 붉은 반점은 더 이상 흉측하지 않았지. 오히려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인한 빛을 내고 있었어. 대부인은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단다. 그대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그리하마 그대야말로 진정 자유로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난 어느 눈부신 가을날이었어. 박씨 대저택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소동도 이제는 전설처럼 아련해졌지. 마을 뒤편 숲가에는 예전에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었어. 대신 볕이 잘 드는 터에 단정하고 깨끗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단다. 그것은 단영의 의술에 감복한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대부인이 마지막 선물이라며 보내온 질 좋은 목재로 지어진 집이었지. 마당에는 황금빛으로 잘 익은 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서준은 이제 제법 눈이 밝아져 사랑방에서 동네 아이들 몇몇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단다. 그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가을 하늘 아래 청아하게 울려 퍼졌어. 단영은 더 이상 뺨을 가리지 않았어. 그녀는 집 한편에 작은 약방 겸 주막을 차려놓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초를 다려주고 지나는 길손에게는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었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붉은 귀신이라 부르지 않았어. 대신 붉은 뺨에 약선아씨라 부르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단다. 단영은 마루에 앉아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어. 그 아이는 그녀와 서준을 꼭 닮은 포동포동 살이 오른 사내 아이였지. 아이가 방긋 웃으며 제 어미의 뺨에 있는 붉은 반점을 향해 작은 손가락을 뻗어 만지작거렸어. 단영은 간지러운 듯 소리내어 웃었단다. 그 웃음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청량했지. 허당을 마친 서준이 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 그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이 조금 흐릿하게 보였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행복의 모습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또렷하게 보였단다. 그는 아내와 아이의 곁에 조용히 앉아 단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 그해 가을 단영의 뺨에 있던 붉은 나귀는 더 이상 저주나 재앙의 상징이 아니었어.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 떨기 붉은 꽃처럼 강인한 생명력과 따뜻한 사랑의 증표로 그곳에 빛나고 있었단다. 그곳은 늘 볕이 들지 않는 참모방이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진 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곳에 단영이 있었다. 이제 막 17해를 살았지만 그 아이의 어깨는 이미 수십 년 묵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지. 거친 무명 한복은 하도 빨아대어 누렇게 바랬. 작은 체구는 제 몸만 한 돌절구를 마주하고 있었. 쿵, 쿵, 쿵. 묵직한 돌절구가 울릴 때마다 희미한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렸. 단영은 내일 아침 대부인의 약탕기에 들어갈 약콩을 빻고 있었. 얼음장 같은 냇물에 손을 담가 콩을 씻어낸 손등은 이미 붉게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
하지만 단영은 아픈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았어. 그 아이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은 듯했다. 아니, 애초에 배울 기회조차 없었지. 단영은 언제나 고개를 깊이 숙였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 늘 왼쪽 뺨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방패막이었다. 그 머리카락 아래에는 마치 타담한 낙엽처럼 붉고 검붉은 반점이 왼쪽 뺨 전체를 뒤덮고 있었단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 흉측한 낙인은 이 유교적 법도가 하늘처럼 여겨지는 대갓집에서 재앙과 동의어였다. 하인들은 뒤에서 붉은 귀신이라 수군댔. 양반들은 아예 그 아이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 그래서 단영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 한참 만에야 절구질이 끝났. 단영은 부엌 한 구석, 아궁이의 온기가 겨우 닿을까 말까 한 차가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 그녀의 저녁 식사는 늘 같았. 안채에서 먹고 남은 찬밥 한 덩이와 소금에 절어 씌어터진 무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밥알을 씹는 그녀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뼛속까지 스미는 외로움 때문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 바로 그때였다. 안채로 통하는 작은 쪽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비단신이 차가운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사박사박 들려왔. 부엌에서 부상거리던 다른 하녀들이 일순간 숨을 멈추고 바닥에 엎드렸. 참모방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었어. 이 거대한 저택의 실질적인 주인 박 대부인이었다. 대부인은 과부가 된 지 오래였. 유일한 아들마저 일찍 여인 뒤 오직 하나 남은 병약한 손자의 안위와 가문의 명예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지. 그녀의 명주 한복에서는 값비싼 사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향기보다 더 지독한 것은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였. 그녀는 결벽증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부엌을 천천히 둘러보았. 천장 이 먼지는 무엇이며 저 물독은 왜 이가 빠진 것을 그냥 두었느냐. 대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 마당쇠의 어머니 이 말을 바닥에 찌으며 용서를 빌었. 그때 대부인의 시선이 구석에서 밥을 먹다 말고 엎드린 단영에게 닿았. 단영이 황급히 고개를 더 숙였지만 미처 가리지 못한 붉은 반점의 가장자리가 등불 아래 번들거렸. 대부인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비단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 그녀는 단영을 직접 보지 않았어.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시선을 피하며 곁에선 마당쇠 어멈에게 차갑게 명령했. 저 흉측한 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거라. 저것이 뿜어내는 부쟁한 기운에 속이 다 울렁거리는구나. 말은 단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 내 저것을 볼 때마다 밤새 악몽에 시달리니 가문의 재앙이다. 저것이 지은 밥을 우리 손주님이 드신다 생각하면 아찔하구나. 내일부터는 절대 안채는 물론이고 이 안부엌에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라. 저 아이의 자리는 저 멀리 마구간 옆 외양간 부엌뿐이다. 알겠느냐?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대부 마님 마당쇠 어멈은 살았다는 듯이 거듭 절을 했. 다른 하녀들은 안도하는 한편 단영을 향해 그러게 왜 눈에 띄어서 하는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단영은 밥그릇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었. 어깨가 잘게 흔들렸지만 끝끝내 울음소리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어. 그 아이의 슬픔은 소리가 없었기에 오히려 더 지독하고 깊었단다. 박대부인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몸을 돌려 눈발 속으로 사라졌. 부엌에는 다시금 쿵쿵 절구 찢는 소리보다 더 더 차가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단영은 차갑게 식어버린 밥을 모래알처럼 억지로 삼켜넘겼. 그렇게 단영이 마구간 옆 집단 썩는 냄새와 말똥 냄새가 뒤섞인 외양간 부엌으로
쫓겨난 지 불과 사흘째 되던 날, 작은 궁궐이라 불리던 박씨, 대저택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지. 대부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유일한 핏줄. 9살 난 손주 도련님이 그만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이야. 처음에는 그저 겨울 감기려니 했지. 하지만 밤이 되자 아이는 불덩이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어. 춥다. 추워. 겹겹이 이불을 덮어주어도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어 곧이어 헛것을 보는지 허공에 대고 연신 손을 내저으며 비명을 질러댔. 안채는 발칵 뒤집혔어. 용하다는 의원들이 밤낮으로 불려왔지만 맥을 짚어보고 탕약을 지어 올려도 아이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단다. 아이는 급기야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푸르죽죽한 담즙까지 토해내기 시작했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눈을 감고 앓는 소리만 간신히 내뱉었지. 대부인은 실성한 사람처럼 손주의 손을 붙잡고 내 약을 다오, 내 약을 이라 중얼거리며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웠단다. 그녀의 자랑이던 꼿꼿한 허리는 무너져 빗질 한번 흐트러지지 않던 머리는 어느새 백발이 성성했지. 의술이 소용없게 되자 대부인이 기댈 곳은 하나뿐이었어. 미신. 그녀는 당장 사람을 보내 나라에서 제일 영험하다는 용한 무당 우당을 불러들이라명 했지. 그날 밤 대저택의 넓은 대청마루는 서슬 퍼런 구판이 벌어졌단다. 붉고 푸른 깃발이 나부끼고 노쇠 징소리가 밤 공기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어. 향불과 종이 타는 매캐한 연기가 대청을 가득 메웠지. 무당은 돼지머리 앞에 한참이나 절을 하더니 이윽고 작두에 올라서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어. 에이썩 물러가거라. 어느 잡기가 이댁 귀한 도련님의 명주를 잡고 늘어지는고 한참을 뛰던 무당이 갑자기 눈을 희번덕이며 대부인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 그리고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지. 대부마님,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대부인은 당장이라도 무당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다그쳤어. 무엇을 보았느냐? 내 손주를 살릴 방도가 무엇이냐? 어서 말하거라. 무당은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교활한 목소리로 속삭였단다. 집안에 아주 음인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련님의 양기 영희를 갉아먹고 있사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붉은 그림자이옵니다. 붉은 그림자. 그 말이 대청마루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계부인의 퀭한 눈이 불길처럼 타올랐어.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형상이 있었지. 그 흉측한 반점, 재앙의 씨앗이라 여겼던 단영이었어. 붉은 귀신. 그래, 그 아이였어. 그 아이가 내 손주를 대부이는 이성을 잃고 말았단다. 그녀의 귀에는 손주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모든 재앙의 근원을 찾아냈다는 광기 어린 확신뿐이었지. 당장 그 계집을 내 앞에 끌고 오너라. 대부인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에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외양간 부엌으로 달려갔어. 그날 밤은 첫눈이 폭설이 되어 쏟아지던 밤이었. 단영은 얇은 호티불을 뒤집어 쓰고 추위에 떨며 간신히 잠들어 있었단다. 거친 발길질에 문짝이 부서져라 열리고 장정돌이 횃불을 들이밀었어. 내년이 감히 도련님을 해하려 들어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깬 단영은 머리채를 잡혀 눈밭으로 끌려 나왔어. 신발도 신지 못한 바리살을 애는 눈에 빠졌지만 하인들은 짐짝을 끌듯 아이를 대청 앞들까지 끌고 왔지. 단영은 공포에 질려 말 한마디 못하고 차가운 눈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 흩날리는 눈발 너머로 대부인이 귀신 같은 형상으로 서 있었단다. 저 재앙 덩어리, 내년에 그 흉측한 애군이 내 손주의 명주를 끊으려 하는구나. 내년이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당장 저것을 매우 쳐라. 대부인의 손가락이 단영을 향했어. 마님. 소희는 아무 짓. 단영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지. 장정의 손에 들린 굵은 흰장. 이 어린아이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어. 쩍. 살점이 터지는 끔찍한 소리가 눈 내리는 소리를 덮어버렸단다. 단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밭을 뒹굴었어. 그만. 잘못. 그러나 대부인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지. 더러운 것. 당장 저것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다 버려라. 산신께서 거두시든 얼어 죽든 하늘의 뜻에 맡길 것이다. 저것이 죽어야 내 손주가 산다. 어서. 결국 피투성이가 되어 실신한 단영은 마치 쓰레기처럼 둘러매어져 칠흑 같은 어둠 속 눈보라가 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어. 쾅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단영의 의식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단다. 거세지는 눈보라는 금세 아이의 작은 몸 위로 하얗게 쌓이기 시작했지. 마치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시각, 마을 서당에서 늙은 훈장의 책을 베껴 쓰는 일, 필사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어. 이름은 이서준이라 했지.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으로 총명했으나 지독한 안질 때문에 책을 오래 볼 수 없어 과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신세였단다. 눈보라가 어찌나 거센지 그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어. 꼴록. 이놈의 눈이. 서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숲가에 있는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하고 있었지. 그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희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단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내딛던 서준의 지팡이 끝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걸렸어. 그리고 이내 발에 채이는 것이 있었지. 이런 눈보라의 웬 짐짝을.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손으로 더듬어 보았어. 짐짝이 아니었.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의 형체였어. 그리고 그가 만진 손끝에 따뜻하고 끈적한 것이 묻어났지. 피다 사람이구나.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서준은 희미한 시야로 겨우 그것이 아주 작은 체구의 여인임을 알아보았어. 짐승의 울음같 아주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눈 속에서 새어나왔어. 서준은 망설일 틈이 없었지. 비록 자신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였고 당장 땔감도 떨어져가는 형편이었지만 어찌 산 생명을 이 눈구덩이에 버려두고 갈 수 있겠는가. 그는 이를 악물고 거의 정신을 잃은 단영을 제 등 위로 둘러맸어. 조금만 참으시오. 곧 집이요. 서준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어. 자신의 체온이 행여나 이 작은 생명을 조금이라도 덮여줄까 싶어. 그는 없는 힘을 다해 아이를 꽉 끌어안고 눈보라를 헤쳐나갔단다. 서준의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누추했지만 적어도 바람은 막아주었지. 방 안에는 낡은 책 냄새와 천장에 매달아 말린 약초 냄새가 섞여 있었어. 서준은 단영을 방구석에 깔린 얇은 이불 위에 조심스레 눕혔어.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장작 몇 개를 긁어 모아 화로에 불을 지폈지. 희미한 불빛이 방 안에 번졌어. 그제야 서준은 자신이 데려온 사람의 몰골을 살폈어. 그리고는 숨을 멈췄지. 아이의 등은 온통 피멍과 찢어진 상처로 끔찍했어. 서준은 급히 뜨거운 물을 적신 수건으로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어. 대체 누가 이 어린아이에게? 그는 혀를 차며 자신이 아껴 쓰던 약초 찌은 것을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단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소미불을 꺼내 아이의 몸을 덮어주었지. 금세 단영은 알았어. 열이 끓고 악몽에 시달리는지 자꾸만 잘못했어요. 나는
잠꼬대를 내뱉었지. 서준은 밤새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단다. 다음 날 아침 폭풍 같던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의 단영이 간신히 눈을 떴단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어. 여기가 어딘가? 내가 죽었나?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 그때 한 사내가 화로 위 솥단지에 무언가를 저으며 그녀를 돌아보았어. 깨어났소. 단영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 그리고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왼쪽 뺨을 가렸지. 그 순간 사내가 그녀에게 다가왔어. 단영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어. 또다시 욕설과 경멸이 쏟아지겠지. 하지만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는 눈을 잔뜩 찌푸린 채 마치 무언가를 애써 보려는 듯 단영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단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아이의 왼쪽 뺨을 덮은 무언가가 보였어.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흉측한 낙인이 아니었지. 그저 뺨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조금 더 어두운 그늘이 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그는 반점의 끔찍한 세세함이 아니라 그 반점 뒤에 숨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의 눈동자를 먼저 보았단다. 많이 아팠겠소.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 그는 조심스럽게 물그릇을 단영의 입술에 대주었지. 그리고는 방금 쏜 뜨거운 조죽 좁쌀죽을 한 그릇 떠서 건넸어. 이것밖에 대접할 것이 없구려. 우선 기력을 차려야지. 단영은 제 손에 들린 따뜻한 죽 그릇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어. 태어나서 처음이었단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준 것도 이렇듯 사람 대접을 해준 것도 단영은 죽을 한 숟갈 입에 넣었어. 아무 맛도 나지 않을 만큼 거친 좁쌀죽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속을 녹이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지. 그 순간 단영의 말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단다. 그 눈물은 흉측한 붉은 반점이 아닌 하얗고 깨끗한 오른쪽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 겨울이 깊어갈수록 서준의 오두막은 비록 누추했으나 두 사람이 뿜어내는 온기로 그럭저럭 견딜만 했단다. 단영의 상처는 서준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아물어갔지. 육신의 상처보다 더 깊었던 마음의 상은 서준이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자신의 흉터를 그저 붉은 그늘이라 불러주는 그 무심한 다정함 속에서 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어. 단영은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지. 하지만 행복은 늘 가난과 함께 찾아오는 법인가 보더구나. 그해 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자 서준의 안질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 가뜩이나 희미했던 시야가 이제는 창호지를 바른 것처럼 온통 뿌옇게 변해버렸지. 그는 밤늦도록 책을 베껴 쓰려 했었지만 붓끝이 종이 위에서 길을 잃고 먹물이 엉뚱한 곳에 뚝뚝 떨어지기 일쑤였단다. 이럴 수가. 그는 제 손을 내려다보며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지. 필사는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는데 그마저도 끊기게 된 것이야. 며칠 동안 그들은 모아둔 마지막 곡식으로 멀건 죽을 끓여 먹으며 버텼어. 화로의 불씨가 꺼져가듯 서준의 얼굴에서도 빛이 사라져갔. 단영은 그런 서준을 보는 것이 제 상처가 찢어지는 것보다 더 아팠단다. 자신을 구해준 이 귀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더 공공해진 것만 같았어. 아니, 이대로라면 둘 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판이었지. 단영은 결심했어.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온기를 이제는 자신이 돌려줄 차례라고. 다음 날 새벽, 단영은 서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몰래 집을 나섰어. 손에는 작은 호미 하나와 자루를 들고 있었지.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뒤편의 깊은 산골짜기였어. 그곳은 어릴 적 동네 아이들이
붉은 귀신이라 놀리며 돌을 던질 때마다 숨어들었던 그녀만의 비밀 장소였단다. 그곳에서 울다 지쳐 풀잎을 뜯어 맛보고 나무 뿌리를 캐어 먹으며 그녀는 자연스레 어떤 풀이 독이 있고 어떤 버섯이 약이 되는지 몸으로 익혔던 것이지. 단영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단호한 결의로 숲을 헤쳤어.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붉은 반점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에도 죽지 않는 칡뿌리처럼 질겼지. 그녀는 눈쉬 속에 반쯤 파묻힌 마른 약초 줄기를 찾아내고 썩은 고목나무 밑동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노란 모기버섯을 따냈어. 그리고 얼어붙은 땅을 호미로 파헤쳐 어머니가 언젠가 눈을 밝게 한다고 속삭여 주었던 자색의 작은 뿌리를 캐내는데 성공했단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단영은 자루 가득 약초와 버섯을 담아 오두막으로 돌아왔어. 서준은 방 안의 냉기에 떨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 어딜 다녀온 것이오. 이 몹쓸 눈으로 찾을 수도 없으니. 서준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배어 있었지. 단영은 아무 말 없이 그가 남겨둔 마지막 장작에 불을 지피고 솥단지에 자신이 캐온 것들을 넣고 정성껏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깊고 향긋한 냄새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어.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흙과 나무와 겨울을 견뎌낸 생명의 향기였지. 단영은 뜨거운 죽을 한 그릇 떠서 서준의 손에 쥐어주었어. 드셔보세요. 어머님께 배운 것입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죽을 한 숟갈 떠 넣었어. 그 순간 마치 온몸에 피가 다시 도는 듯한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 그저 맛있는 것이 아니었어. 뱃속이 따뜻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기하게도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눈의 통증이 가라앉는 것 같았지. 한 그릇을 다 비우자.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어. 아니, 세상에. 그는 늘 안개 낀 듯 뿌옇기만 하던 눈을 깜빡였어. 여전히 흐릿했지만 놀랍게도 창호지에 격자 무늬가 그리고 제 앞에 앉은 단영의 얼굴 윤곽이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한 것이야. 그는 심지어 그녀의 왼쪽 뺨을 덮은 붉은 반점의 경계선까지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어. 그것은 흉측한 낙인이 아니라 마치 저녁 노을이 뺨에 머문 듯한 강렬한 색채였지. 단영 아가씨. 내가 지금 아가씨의 얼굴을 보고 있소. 서준은 더듬더듬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만지려다. 이내 떨리는 손을 거두었어. 그는 경이로움에 차서 단영을 바라보았지. 이 아이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었어. 한편 그 시각 박씨 대저택은 여전히 지옥과도 같았단다. 단영을 내쫓은 그날 이후로 도련님의 병세는 백약이 무효였지. 무당은 날마다 구슬하며 돈을 받아갔지만 아이는 이제 숨만 겨우 붙어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었어. 대부인은 제정신이 아니었지. 가문의 대다이가 자신에게서 끊긴다는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어. 바로 그때였단다. 기적은 늘 가장 뜻밖의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서준에게 글을 배우던 마을 아이들 몇몇이 제 스승님의 변화를 목격하게 된 거야. 우리 훈장님, 앞을 거의 못 보셨는데 붉은 뺨을 한 누이가 끓여준 죽을 먹고는 눈이 밝아지셨대. 아이들의 이 순진한 이야기는 솜털처럼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단다. 그 소문은 돌고 돌아 마침내 박씨 대가의 높은 담벼락을 넘었어. 대부인의 귀에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물론이었지. 처음 대부인의 반응은 코웃음이었어. 그 재앙 덩어리가 흉측한 것이 사람을 살려 당치도 않은 헛소리하지만 믿져야 본전이었지. 용하다는 의원도 영험하다는 무당도 포기한 마당에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할 리 없었지.
대부인은 가장 믿음직한 청지기 탱지기와 장정 몇몇을 불렀어. 당장 그년이 머물고 있다는 숲가 오두막으로 가거라. 그년이 독을 쓰든 요사스러운 술법을 쓰든 상관없다. 당장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 그녀는 초대가 아닌 체포를 명한 것이지. 서준의 오두막 문짝이 거칠게 열어젖혀진 것은 그날 오후였어. 청지기는 오만한 표정으로 방 안에 들어서며 구석에서 약초를 다듬던 단영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지. 대부 마님의 명이다. 붉은 귀신은 당장 우리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가야겠다. 도련님을 고쳐놓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나올 생각 마라. 단영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어. 또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가야 한다니. 그때였어. 서준이 비록 몸은 떨고 있었지만 비틀거리며 일어나 단영의 앞을 가로막았단다. 이보시오. 이 댁은 내 집이오. 어찌 이리 무례하게 사람을 잡아가려 하시오. 비록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지. 서준의 그 용기가 단영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깨웠어. 단영은 서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섰단다. 그리고는 청지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꼿꼿이 고개를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강했지. 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제 귀를 의심했어. 못이 이 천한 것이 나는 그 댁 노비가 아닙니다. 대부 마님께서 친히 저를 재앙이라 부르시며 매질하여 내쫓으셨습니다. 단영은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어. 그녀의 붉은 반점이 마치 분노로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였지. 그러니 정령택의 도련님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그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어. 대부 마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친히 행차하시어 의원을 모셔가듯 저를 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선 땅에서 그것도 일개 계집아이, 그것도 흉측한 반점을 가진 천대받던 아이의 입에서 나올 리 없는 말이었어.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감히 하늘과도 같은 양반의 체면과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지. 청지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문이 막혔어. 그는 감히 단영을 어쩌지 못하고 두고 보자는 말만 남긴 채 황급히 대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단다. 청지기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대부인은 노발대발했어. 하늘이 무섭지 않은 년, 그녀는 당장 관아에 알려 저것들을 잡아주기라 소리쳤지. 하지만 이내 주저앉고 말았어. 귓가에 아들의 숨소리가 아닌 손주의 꺼져가는 숨소리가 맴돌았거든.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유일한 핏줄의 목숨, 평생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 그날 저녁, 안동마을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단다. 작은 궁궐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박씨 가문의 대부인이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위엄을 갖춘 채 8명이 매는 거대한 가마에 올랐어. 그 가마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누추하고 가난한 숲가 서생의 오두막이었지. 온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기묘한 행렬을 지켜보았단다. 가마는 서준의 오두막 앞에 멈췄어. 하지만 대부인은 내리지 않았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가마의 주렴이 살짝 거치고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네, 정령내 손주를 살릴 수 있느냐 살려만 다오.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재물이든 땅이든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 단영은 천천히 오두막에서 걸어 나왔어. 그녀는 더 이상 뺨을 가리지 않았지. 서준이 손수 지어준 깨끗하지만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채였어. 그녀는 가마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 기세는 꺾이지 않았지. 재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도련님을 살피는 동안 저의 방식대로, 저의 의술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의원도, 무당도, 심지어 대부 마님께서도 저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부인은 잠시 침묵했어. 그리고는 좋다. 약조하마. 그 짧은 한마디가 떨어지기까지 그녀는 속으로 수천 번 자신을 죽였을 게야. 단영은 그렇게 쫓겨날 때와는 정반대로 당당하게 대부인의 가마 뒤를 따라 대저택으로 다시 들어갔단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신이 쫓겨났던 외양간 부엌이 아니라 안채의 가장 크고 깨끗한 주방이었어. 그곳의 모든 기물과 하녀들은 이제 단영의 지휘 아래 움직여야 했지. 단영은 값비싼 산해진미나 약재를 찾지 않았어. 그녀는 그저 가장 평범한 무압에 약간의 꿀, 그리고 자신이 숲에서 캐온 이름 모를 푸른 잎사귀 몇 장을 가져오라 했지. 그리고는 그것들을 맑은 물에 넣고 꼬박 하룻밤을 달였단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도련님 앞에 가져간 것은 값비싼 탕약이 아닌 맑고 투명한 무배즙 한 사발이었어. 대부인과 의원들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지. 겨우 이런 것으로 하지만 그들은 약조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단영은 의식이 거의 없는 도련님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벌려 그 맑은 즙을 한 숟갈씩 떠먹였어.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단다. 그 맑은 즙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 지 반나절쯤 지났을까. 도련님이 갑자기 격렬한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이내 뱃속에 있던 모든 것을 토해냈지. 그것은 시커멓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독한 악취가 나는 검은 액체였어. 그동안 무당이 몰래 먹여왔던 독초가 섞인 부적물이 몸 안에 쌓여 만들어진 독이었지. 모든 독을 토해낸 도련님의 얼굴에 거짓말처럼 붉은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 며칠 만에 아이는 스스로 눈을 떡 잿빛이던 입술을 달싹이며 첫마디를 내뱉었단다. 물 좀. 대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목 놓아 터뜨렸어. 그녀는 떨리는 시선으로 방 한쪽에 묵묵히 서 있는 단영을 바라보았지.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멸시가 담겨 있지 않았단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경애와 두려움만이 서려 있었어. 단영의 손에 구원받은 도련님이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소식은 그날 밤 대저택의 담장을 넘어 바람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단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 용하다던 무당이었지. 붉은 그림자를 쫓아내야 한다며 그 모든 소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었으니까 자신의 거짓이 탄로나고 그동안 받아챙긴 막대한 재물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무당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지. 동이 트자마자 무당은 전보다 더 요란한 방울을 흔들며 대청마루로 뛰어들었단다. 그리고는 대부인 앞에 나뒹굴며 통곡하기 시작했어. 대부, 마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도련님께서 깨어나신 것은 병이 나으신 것이 아니옵니다. 대부인이 놀라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묻자 무당은 눈알을 희번덕이며 단영을 손가락질했지. 저 계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필시 사람의 간을 빼먹는 천년 묵은 여우 구미호이거나 흉측한 요괴임이 틀림없습니다. 무당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열변을 토했어. 저것이 유사스러운 술법 슛답으로 도련님의 눈을 잠시 가리고 혼을 빼앗은 것입니다. 저 요물이 우리 가문의 정기를 모두 빨아먹기 전에 당장 저것을 묶어 불태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련님은 물론이고 이 가문 전체가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 것이옵니다. 그 말은 독사의 이빨처럼 대부인의 마음에 파고들었어. 단영이 보여준 기적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에 그 기적을 요술로 치부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가 평생 믿어온 세상의 이치와 더 들어맞았거든.
단영이 재앙의 근원이라는 무당의 첫 예언이 그녀의 뇌리에 다시금 떠올랐지. 대부인은 공포와 의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 저것을 당장, 바로 그때였어. 잠시 멈추시지요. 쉰 듯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울렸어.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선비 이서준이었단다. 그는 여전히 눈이 침침하여 잔뜩 찡그리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지. 그의 손에는 시커멓게 타담한 나무십 조각들이 담긴 천조각이 들려 있었어. 대부마님, 소생은 눈이 어두워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만 코는 남들보다 예민합니다. 서준은 무당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 무당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 소생이 단영 아가씨를 돌보며 그가 캐온 약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기억합니다. 헌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서준은 손에 든 천조각을 대부인 앞에 내밀었어. 이것은 무당 선생께서 도련님의 쾌유를 빌며 태웠다는 부적의 제입니다. 제가 어젯밤 선생께서 머무는 행랑채 아궁이에서 몰래 수습한 것이지요. 그는 잿더미 속에서 타담한 잎사귀 하나를 집어들었어. 이것은 까마귀 눈알풀이라는 맹독초입니다. 아주 적은 양을 태우면 그 연기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것을 달인 물을 마시면 이처럼 사지쓰지가 마비되고 담즙을 토하게 되지요. 대청마루의 공기가 얼어붙었어. 네, 이놈 감히 하늘의 사제 쓰지를 모욕하다니 무당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양심에 찔린 듯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 그때 안방에서 부축을 받으며 나온 도련님이 이제는 제법 또렷해진 눈으로 무당을 가리키며 말했단다. 저 아저씨야. 할머니, 저 아저씨가 밤마다 나한테 쓴 물을 줬어요. 마시면 머리가 아팠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지. 무당이 병을 만든 것이었어. 단영이 재앙이 아니라 바로 이 자가 재앙의 근원이었던 거야. 대부인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어. 자신의 맹신망신과 가문의 체면이라는 허상이 죄 없는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고 제 손주의 목숨까지 끊을 뻔했구나. 대부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지. 저놈을 당장 포박하여 관야로 끌고 가라. 내 저놈의 살가죽을. 대부인의 절규 섞인 명령에 무당은 하인들에게 붙들려 짐승처럼 끌려나갔단다. 소동이 가라앉고 대청마루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어. 대부인은 한참이나 넋이 나간 듯 앉아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 그리고는 단영과 서준의 앞에 섰어.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는 허리를 깊이, 아주 깊이 숙였단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이 그대들의 귀한 인연과 내 손주의 목숨을 모두 앗아갈 뻔했어. 며칠 뒤 도련님이 완전히 기력을 되찾. 대부인은 단영을 안채로 불렀어. 그녀는 단영 앞에 눈부신 비단과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괴짝을 내밀었지. 이것은 나의 사죄이자 보답이다. 또한 그대에게 이 박씨 가문의 약선 자리를 내리겠네. 가문 최고의 대우를 해줄 것이니 부디 내 곁에 머물며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그리고 내 손주를 지켜봐 다오. 그것은 노비나 다름없던 단영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지. 하지만 단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단다. 그녀는 그 모든 재물을 뒤로하고 대부인 앞에 꿇어앉아 간청했어. 마님, 소인이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꼭 잡았지. 소인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 집안의 노비가 아닌
그저 평범한 백성 명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증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숲가의 작은 오두막터를 소인의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부인은 단영의 당당한 눈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어. 그 붉은 반점은 더 이상 흉측하지 않았지. 오히려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인한 빛을 내고 있었어. 대부인은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단다. 그대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그리하마 그대야말로 진정 자유로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난 어느 눈부신 가을날이었어. 박씨 대저택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소동도 이제는 전설처럼 아련해졌지. 마을 뒤편 숲가에는 예전에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었어. 대신 볕이 잘 드는 터에 단정하고 깨끗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단다. 그것은 단영의 의술에 감복한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대부인이 마지막 선물이라며 보내온 질 좋은 목재로 지어진 집이었지. 마당에는 황금빛으로 잘 익은 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서준은 이제 제법 눈이 밝아져 사랑방에서 동네 아이들 몇몇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단다. 그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가을 하늘 아래 청아하게 울려 퍼졌어. 단영은 더 이상 뺨을 가리지 않았어. 그녀는 집 한편에 작은 약방 겸 주막을 차려놓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초를 다려주고 지나는 길손에게는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었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붉은 귀신이라 부르지 않았어. 대신 붉은 뺨에 약선아씨라 부르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단다. 단영은 마루에 앉아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어. 그 아이는 그녀와 서준을 꼭 닮은 포동포동 살이 오른 사내 아이였지. 아이가 방긋 웃으며 제 어미의 뺨에 있는 붉은 반점을 향해 작은 손가락을 뻗어 만지작거렸어. 단영은 간지러운 듯 소리내어 웃었단다. 그 웃음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청량했지. 허당을 마친 서준이 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 그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이 조금 흐릿하게 보였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행복의 모습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또렷하게 보였단다. 그는 아내와 아이의 곁에 조용히 앉아 단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 그해 가을 단영의 뺨에 있던 붉은 나기는 더 이상 저주나 재앙의 상징이 아니었어.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 떨기 붉은 꽃처럼 강인한 생명력과 따뜻한 사랑의 증표로 그곳에 빛나고 있었단다.